일본은 아시안 게임보다 U23 아시안컵 스쿼드가 더 화려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대표팀의 유럽파가 4명이나 있어요. 한국은 없는데. 그 중에 고스기 케이타, 스웨덴의 구단인 유르고르덴에서 루카스 베리발 있죠? 지금 토트넘 간 베리발과 팀 내 양대 유망주였어요. 안녕하세요, 볼리TV의 빡기자. 오늘은 곧 개막하는 U23 아시안컵 프리뷰 준비했습니다. K리그 최고 유망주들이 대거 차출되는 이런 대회, 그런데 한국이 우승 후보를 자처하기에는 사실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성적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황선홍 감독 시절의 치욕을 이민성 감독이 씻을 수 있을지, 대회 직전까지도 영 불안한 경기력이란 말이죠. 과연 본선에서 스텝업이 가능할지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U23 아시안컵 한국의 최근 모습, 창피만 당해왔다라고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이 대회가 출범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 맹주라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초반 4번은 전부 다 4강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기록하면서 4번에서 다 4강 들어갔고, 준우승 1, 우승 1, 4강 4강 나쁘지 않죠? 이때까지는 충분히 아시아 맹주를 할만했다. 근데 문제는 5회, 6회 최근 열린 2번의 대회입니다. 2022년 황선홍 감독 아래서 일본에 0대3으로 지면서 이게 8강전이었어요. 그래서 8강 딱 해버렸고요. 2024년에도 또 황선홍 감독이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그런 굉장히 아쉬운 패배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올림픽 정말 오랜만에 못 나가는 그런 좀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맞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이기고 나간 신태용 감독도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못 뚫어서 아시아 티켓이 한 장 줄어드는 그런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말았죠. 자, 위기의 이민성호, 황선홍 감독 시절에 최고를 씻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U23 감독으로 데뷔한 이래 10경기밖에 안 치렀는데요. 5승 1무 4패입니다. 흐름이 좋지 않죠. 특히 5승 중에 3승은 이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약해요. 마카오, 라오스, 인도네시아는 큰 점수차로 잡지도 못했고, 마카오와 라오스 상대로만 대승을 했는데 이거 사실 무조건 이겨야죠. 이거 지면은 쇼크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5승 중에 3승이 너무 쉬운 상대를 잡은 그런 승리였다. 반면에 호주, 사우디, 중국 이렇게 조금 더 껄끄러운 팀과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사우디 상대로 2전 2패를 당한 적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지난 11월에 친선대회 판다컵에 나갔어요. 중국에서 열리는 판다컵, 우리가 많이 봐왔죠. 중국이 한국을 잡았고, 근데 그 중국은 또 베트남에 잡혔어요. 물고 물리는 그런 구도라서 누가 어떻게 잘했는지 말하기 좀 힘든 혼탁한 대회긴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2승 1패로 판다컵 우승은 했는데, 당시 득점왕 김명준이 또 이번 차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나갔던 팀과 이번 대회팀이 우즈벡도 싹 갈려 나올 것 같고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큰 데이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대회에서 이민성 감독이 그동안 보여줘온 안 좋은 흐름, 그러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력 면에서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다가오는 올해의 가장 중요한 연령별 대회 아시안 게임이 정말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이번 U23 아시안컵이 되겠습니다. 이론상 이 U23 아시안컵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컵 뒤에 아시안게임, 또 2년 단위로는 아시안컵 뒤에 올림픽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의 예선 성격인 경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에도 아시안게임에 가기 위한 차출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오디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 발탁이 돼야 금메달을 노리고 병역 혜택을 받아서 선수 인생이 굉장히 피잖아요. 근데 이번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은 유럽파가 양민혁, 김민수, 윤도영, 김지수, 강민우, 배준호, 이현주, 이 중에 A대표팀 선발된 선수만 벌써 몇 명입니까? 이렇게 쌓여 있고요.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빠진 국내 K리그 간판 유망주들 박성훈, 황도윤, 이승원 등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본선은 와일드카드도 갈 수 있죠. 다 감안하면 이번 대회 U23 아시안컵에 나온 선수 중에서 아시안 게임까지 갈 선수가 진짜 10명 미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어려운 오디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뚫기 위해서 내가 이민성 쌤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러면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2차례의 U23 아시안컵에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러면서 동기부여 효과 같은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뭐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감독의 전술과 이 대회에 임한 어떤 콘셉트가 확실해야 좀 어린 선수들을 잘 잡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감독 먼저 흔들릴 때는 얼마나 실력이 안 나오고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4년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표팀 한국 명단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U23 선수 풀 중에서 이게 최강의 스쿼드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파들도 있거니와 부상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3년생에 집착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선수를 월반시켰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뭐 과감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03년생으로 꾸리기 힘드니까 2006년생까지도 포함을 시켜야만 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돋보이는 이름 역시 강상윤이겠죠. 전북 K리그1의 우승 주역으로서 지난해 K리그1 베스트 11 오른쪽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리그1에서 제일 잘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연령별 레벨을 넘어서서 K리그1을 대표한 선수 레벨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멤버 중에서는 순수 본인 실력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 경기 감각이나 컨디션 다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여러모로 상당히 에이스가 되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강상현 선수는 뭐 K리그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가자미과예요. 스스로 빛나는 도미가 아니고 남을 위해 진흙투성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자미형 선수인 면이 있거든요. 뭐 이 선수 덕분에 뭐 전진우가 빛났다든지 이렇게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철저한 팀 플레이어 강상현을 중심으로 팀을 짠다는 거, 별로 강상현이 그냥 전술이 별로면 무색무취 열심히만 뛰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감독 보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민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역시 K리그1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죠. 강원이 이제 상위 스플릿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거기에 주축으로 뛰었던 주전 센터백이었고요. 신민아는 2살 월반에서 올라왔습니다. 유럽 진출설이 나오는 만큼 K리그1에서도 혹자에 따라서는 이미 상위권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수비를 잘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선수 주목해보세요가 잘할 것 같아요가 아니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한국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선수를 2명 꼽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포르티모넨스 탈출 듀오 김용학과 김태현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구단 포르티모넨스는 한국 유망주들이 정말 대거 진출했어요. 잘 받아줍니다. 한국뿐 아니고 일본 선수들도 많이 가고요. 이런 아시아 선수들을 잘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 팀이 받긴 받는데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어째 여기서 성공한 한국 선수를 찾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김태원과 김용학 둘 다 2군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뛰고 싶으면 다른 팀 가야겠다,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동시 임대가 됐고요. 김태원은 일본 도야마로 갔고 김용학은 친정 포항으로 임대돼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2명만 유럽파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 한국은 유럽파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U20 월드컵 4강 멤버예요. 이 김용학, 김태원 둘 다. 물론 이번 엔트리 자체에 U20 월드컵 4강 멤버가 많습니다. 딱 나이 먹어서 딱 올라온 그 세대라서. 하지만 김용학, 김태원은 그 중에서도 유럽 진출도 했고 특히 재능을 좀 인정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 대회에서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는 컨디션 보여줄지, 또 뒤에 말씀드릴 한국이 좀 부실한 게 공격인데 김용학, 김태현도 다 공격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컨디션, 이들이 보여주는 경기력, 한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 세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 확실히 중원입니다. 이승원과 황도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상윤, 김동진, K리그 각 팀의 주전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중원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확실한 파괴력을 지닌 공격 자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공격 자원들 대부분 소속팀에서, K리그 팀에서 출장한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나 꾸준히 뛰긴 했지만 공격 포인트가 적었거나 보통 이런 식이지,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쌓아주거나 뭐 아주 번뜩였던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 이 점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점이고, 실전 감각이 좀 저하됐는지 K리그에서 많이 뛰지 못했는데 재능은 있는 그런 공격 자원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모습을 다른 나라의 U23 상대로 보여줄지, 이건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이 저는 제일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어떤 우승 후보들, 어떤 팀이 있는지 3팀 정도 꼽아서 간단하게 팀별로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언제 얕잡아 볼 수가 없는 팀이죠. 일본은 아시안게임보다 U23 아시안컵 스쿼드가 더 화려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이랑 반대인데
뭐 여기는 아시안 게임에 그 메달이 안 걸려서, 그러니까 메달이 안 걸린 게 아니고 메달에 병역이 안 걸려서 그렇고요. 보면 매년 U23 아시안컵 스쿼드가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대표팀의 유럽파가 4명이나 있어요. 한국은 없는데 그 중에 고스기 케이타, 이 선수가 상당히 경기하는 된 선수인데 스웨덴의 구단인 유르고르덴에서 루카스 베리발 있죠? 지금 토트넘 가는 베리발과 팀 내 양대 유망주였어요. 그러다가 베리발이 먼저 프리미어리그 가고 이 고스기 케이타는 요번 겨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이적하면서 한 발 늦게 빅리그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 간판 유망주 풀백이라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선수고요. 일본 대표팀은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된 선수 중에서 유럽파 4명 있다고 했지만 해외파가 쫙 여러 리그에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남미파가 있어요. 이름도 까이끼 켄지. 까이끼가 이제 브라질식 이름이잖아요. 이 선수는 브라질에서 나고 자랐는데 엄마가 일본 혼혈이라, 그러니까 일본 피가 4분의 1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모국을 따라서 일본 대표팀을 택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뭐 거의 온 적도 많지 않고 여행이나 끽 해왔을까? 이런 선수인데 일본 대표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그런 일본 대표팀의 구성을 또 볼 수 있고요. 일본 국내파들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알아요. 2018년도 아시안컵 때, 아시안 게임 때, 야, 저 일본 뭐 선수단에 보니까 대학 선수가 많고 프로도 아니고 유럽파도 아니고 저 정도야 힘 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때 일본 대표팀의 소위 대학 선수들 중에 누가 있었냐? 뭐 미토마, 하타테 레오, 우에다 아야세 이런 선수들이 다 그때 대학 선수였어요. 그 뒤에 일본 대표팀에 갔다가 이제 유럽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에서도 누가 차세대 스타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다. 일본 국내파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꼽아본 팀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최근 분명한 상승세인 우즈벡은 A 대표팀이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요. U23 대표팀은 사상 첫 올림픽 본선을 2년 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U23 아시안컵은 앞선 2대회 연속 준우승했어요. U20 대표팀도 U20 아시안컵에서 3년 전에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가리지 않고 다 상승세인 게 요즘 우즈벡이에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U20 아시안컵 때 우승 멤버, 이들이 그대로 3년 뒤에 요번 대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해야 되는 팀이고요. 우즈벡은 유망주 육성에 힘을 쏟는데 그 방식이 특이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인데 U23 선수들을 한 팀에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그냥 프로 경기에 내보내요. 우리나라에서 뭐 상무나 뭐 예전 경찰팀 있는 것처럼 한 팀을 사실은 프로팀은 아닌데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나라의 U23 유망주들을 다 모아놓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리그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전 경험, 뭐 프로에서의 경쟁력 이런 게 쭉쭉 올라가겠죠. 이 팀이 지난해 우즈벡 2부에서 1위와 딱 승점 2점 차로 승격을 놓치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내에서는 U23 선수들끼리 모인 팀이 상당히 괜찮은 팀이었다. 이번 아시안컵 대표팀에서도 전체 선수단 중에서 8명이 이 U23 육성을 위해 만든 프로팀 올림픽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이 잘 맞고 실전 경험이 많은 게 우즈벡의 특징입니다. 또 이 감독이 라브샨 카이다로프 감독인데 2018년 대회 우승을 했던 때 감독이 컴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 경기해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입니다. 돈으로 근본을 다시 사고 있는 그런 축구협회인데요. 원래 사우디 축구는 뭐 카타르나 이런 나라와 달리 근본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원래 축구 좋아하는 나라예요. 카타르처럼 자국민들이 축구 안 좋아하는 나라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야외 활동에 맞지 않는 더운 기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축구 발전이 굉장히 더뎠죠. 그러다가 최근에 잘 알려진 것처럼 급속도로 사우디 축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로리그에 외국인 선수만 사오는 게 아니고요. 유망주 육성에도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34년 월드컵을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딱 지금 유망주들을 잘 키워서 34년에 20대 후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유망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사우디의 축구 클럽, 유소년 클럽 숫자가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통합 플랫폼 개발로 주요 유망주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유럽의 세비야, 레반테 등의 빅리그 클럽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육성 노하우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프로리그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호날두, 벤제마 이런 선수들 와가지고 사우디 선수들 뛸 데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알 이티하드 같은 팀은 벤제마, 캉테 뭐 이런 선수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국 U23 선수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구단들이 U22 쿼터 쓰는 것보다 더 써요.
그러면서 육성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프로 경험이 생각보다 막 적진 않다. 뭐 K리그 U23 선수들이랑 막상 대회 나가서 그 선수가 지난 시즌 얼마 뛰었나 보면은 비슷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썩이 많이 있다. 그리고 2022년 U23 아시안컵 우승도 했고요. 이번 대회 출전 세대인 2025년 U20 아시안컵에서 준우승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잡았어요. 4강에서. 지난해 10월 연속평가전에서 우리 한국을 2대0, 4대0으로 연속 격파한 적도 있고요. 이런 삼성세를 볼 때 이번 대회 개최국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우승 후보로 꼽을만 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국이 경기해야 될 3개 나라를 꼽아봤고요. 대회 일정 알려드리면 6일에 개막합니다. 한국은 모든 경기가 저녁 8시 반 상당히 좋은 시간대에 하는데요. 먼저 7일에 이란과 경기하고요. 10일에 레바논과 경기합니다. 13일에는 우즈벡과 경기를 갖습니다. 자, 보시면 쉽지 않죠? 위에서 우즈벡은 제가 우승 후보 일정으로 말씀드렸고, 이란 경우에는 A대표팀만 쓰고 유소년 레벨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란이니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물론 약체예요. 레바논 상대로 지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예선에서 말레이시아를 잡고 태국과 비기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을 종종 이제 물먹이는 동남아 팀들이랑 비슷한 레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다, 조금 낮다 이 사이에서 조금 낮다로 좀 격상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조금만 기대 이하의 경기를 하면 세 팀 중에 누구한테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대회다. 특히 한국의 목표가 뭐 조별리그 통과, 8강 진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난 두 번 대회 모두 8강 진출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우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민성 감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지도력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엔 참사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회가 끝난 뒤에 참사 얘기, 비판 이런 거 말고 스타 탄생, 누가 진짜 스타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U23 아시안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